염블리의 비밀노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이벤트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 이제 주목하실 이벤트는 이제 먼저 월요일 12월 18일은 미국의 전미 주택협회에서 발표하는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시장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12월 19일 화요일은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BOJ죠.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실제적인 기준금리인데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마이크론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여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이제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2월 22일 이제 금요일은 일본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물가 지수라고 하죠. 이게 연준이 보는 가장 또 중요한 물가 지표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좀 금리 인하 좀 시사를 하다 보니까 살짝 좀 김이 좀 빠진 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일정 중에 가장 좀 유심히 보면은 좋을 그 이벤트 어떤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미국의 물가지수 그래도 높게 나오면 안 좋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금리 인하 조건이 이번에 물가예요. 물가 안정화인데 만약 물가가 튀면 연준이 또 생각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3% 초반대 나오고 3% 초반이니까 목표는 2%대고 내년에 아마 2.4까지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원하는 목표는 2%대니까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근데 이 경로가 바뀌면 언제든지 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증시는 놀래버리겠죠. 그래서 이제는 물가는 계속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니까 금요일날 발표된 이 물가지수가 3% 초반대, 뭐 좋으면 2%면 더 좋죠, 사실.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 세계 3대 기업이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거든요. 사실상 3개가 독점인데 항상 먼저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먼저 이제 그 성적표를 공개하니까 이걸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또 실적도 예고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업종은 반도체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업황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흔히 풍향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또 AI가 요즘에 이제 화두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AI 수요 여전히 탄탄한지 이런 얘기들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한번 이번 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위 산업 분야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폴란드가 또 우리 무기의 주요 수출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이런 또 방위 산업이 결국 뭐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랑 계약한 방산 수출이 취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이번에 새로 이제 취임한 도널드 투스크 신임 총리가 일단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라고 언급은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총선 이후를 말하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언급해 줬으면 좋겠게,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 또 계약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냥 총선 전에 했던 계약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또 언급을 안 해줬고 그냥 일단은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등,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다 포함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시점을 얘기를 좀 안 해줘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는 건 좀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2차 계약이 좀 남아 있어요. 이 계약들을 원래 20조 정도 계약을 했는데 1차만 좀 해놨거든요. 네, 이게 우리 그 사는 그 금융 지원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일단 늘려주는 쪽으로는 좀 제가 알기로는 하는데 국회에서 얘기는 했죠. 근데 그게 뭐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폴란드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 바뀐 정권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을 해서 그대로 기존 계약대로 다 해줄지, 이게 규모를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체크하실 건 올해 어쨌든 좋았잖아요. 방산주가 이런 폴란드 이슈 작년부터. 다만 너무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무조건 되겠지가 아니라 저 말만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실제 또 현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폴란드 재정을 또 봐야 되니까 또 우리나라 그 수출금융 지원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좀 방산주들한테는 좀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제가 일부 시간에 보고서 소개해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루마니아도 그렇죠.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는 될 수 있다. 이게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네, 방산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음식료주가 이런 불황 시기에 뜬다고요? 불황이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먹고 사는 건 안 줄입니다. 먹는 건 줄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게 좀 있어요. 불황에 그 음식료 회사들 중에서 오래 좋았던 회사가 어디냐면 라면 기업들입니다. 라면 기업들 주가도 수출이 좀 좋았죠? 맞아요. 근데 라면은 가격이 좀 싸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고물가든 고금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볍게 내가 그냥 1,000원 내고 뭐 라면 먹겠다 집에서.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다 보니까 라면 매출 잘 나갔고 또 우리나라 라면이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외에서 워낙 또 잘 팔렸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가성비로 가다 보니까 한국 라면들이 좀 잘 팔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라면이 좋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이 음식료주들의 저는 좋은 흐름은 내년도에도 이어진다고 좀 보는 게 금리 낮아졌다고 갑자기 가성비 소비를 사람들이 안 할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제 안에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네. 요리해서 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슈퍼마켓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 근처에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사오려면 신선식품 사야 되는데 이마트 가긴 좀 멀고 편의점엔 좀 내가 살 게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이 어디냐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그 슈퍼마켓 있죠. 기업형. 그쪽이 좀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내식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음식료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부분도 있는데요. 음식료 업체들이 보통 언제 주가가 좋냐면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는 당연히 비용 부담 생기니까 안 좋습니다. 근데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음식값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식값을 올리는데 그 올라간 음식값은 잘 안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면값 뭐 내리긴 했지만 뭐 참치라든가 과자, 뭐 소주 올라간 거 내려간 적 아마 거의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농산물 가격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그 빠진 농산물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품 회사들에게는 원가니까. 맞아요. 원가가 그러니까 뭐 곡물가가 많이 내려가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낮아진 곡물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근데 제품값 올려놨잖아요. 제품값 올렸는데 비용이 줄어들면 마진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은 실적에 반영이 안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적도 좋아지고 또 불황에 집에서 먹는 수요, 내식 수요, 또 거기다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라면이 좋았지만 내년을 봤을 땐 좀 종합 식품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일제당이라든가 풀무원, 뭐 롯데웰푸드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 쪽 좀 수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좀 그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의 음식료를 만드는 그런 업종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식품 회사들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의 주인공이라면 일단 반도체주 아니겠습니까? 시장 관심도 뜨거운데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CXL D램 새로운 메모리 기술인 것 같은데 뭐 상표 출원했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네.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고 들썩였는데 그 CXL 이게 뭔가요? 저도 이게 좀 생소했던 용어인데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그 영어는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 그래서 고속으로 연산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인공지능 뭐죠? 우리 뇌도 그렇죠. 그 내 머릿속에서 연산을 해주는 거는 이제 보통 CPU라고 하죠. 중앙 처리 장치인데 옆에서 메모리를 그러니까 기억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는 D램이죠. D램이 하는 건데 그 역할이 두 개가 맞물려야 되는데 보통 CPU 하나에 이 D램이 8개에서 한 16개 정도 달린대요. 근데 16개 이상은 못 하는 게요. 이게 자꾸 데이터를 쓰다 보면 인공지능은 점점 고도화돼야 되니까 이 메모리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CPU를 이거를 더 늘려야 되는데 CPU를 늘려서 메모리 다시 16개 또 붙여주면 돼요. 근데 CPU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CPU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만드는 그 공간도 어쨌든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CXL은 뭐냐면요.
이거를 메모리 용량을 8배로 증폭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가지고 이걸 8배. 그러니까 약간 낸드 플래시처럼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CXL D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물론 D램이 몇 개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를 장치를 낸드 플래시나 이런 PC 같은 데 꽂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가상의 메모리 같은 거예요. 그 기존의 그 CPU의 D램이 뭐 8개, 10개 네. 붙여졌다면 그 한 개당의 용량이 확 굉장히- 늘어날 수 예,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존보다 8배의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굳이 CPU를 더 달 필요 없이. 예, CPU는 또 굉장히 비싸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이 컴퓨터라든가 서버에서 AI 기능을 연산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저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원래 이 CXL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인텔이 만든 기술이에요. 이 CXL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번에 삼성이 이거를 제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아마 그 최신 버전으로 또 이제 상용화한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주가는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아직 상용화된 것도 아닌데 바로 주가들이 막 상한가 가고 좀 올라갔는데 아마 그만큼 주가는 좀 빨리 움직이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기술에 어쨌든 시장은 좀 열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산업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 풍력주들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초기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금리에 취약하고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좀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좀 친환경 정책들도 약간 후퇴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리 정책이 대의 명분이 좋아도 당장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일단 멈추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친환경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대의 명분은 분명하잖아요. 넷째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돈의 기본적인 거는 금리죠.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높다 보니까 이게 자꾸 스탑됐고 실제 세계 해상 풍력 1위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미국에서 그 개발하던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 2개를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런 부분보다는 다시 좀 좋은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바뀌었잖아요. 국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보면 풍력 발전 회사들은 일단 최악은 지나가는 거죠. 자금 조달이 네. 잘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풍력 발전을 워낙 못 해가지고요. 목표치에 지금 많이 미달돼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또 늘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수요도 남아 있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뉴스 아마 보셨겠지만 COP28이라는 아마 그 내용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 그 의미 있는 게 뭐가 나왔냐면 그동안은 석탄의 단계적 감축만 합의를 했거든요. 석탄 우리 조금씩 줄이자. 이게 그동안의 합의 사항인데 이번엔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 그 전환을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 배출을 우리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 전체를 쓰지 마자. 그래서 이번에 뭐까지 들어갔냐면요. 석유하고 가스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석유가스는 석유? 석유가스는 그쪽 명단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석유가스를 아울러서 완전히 화석연료에서 우리 벗어나자. 이걸 이제 담아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태양광도 좋고 풍력에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런 정책까지 결국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이제 풍력주들도 좀 저는 숨통이 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탄력을 받겠네요. 그 회계법인 삼정 KPMG에서 내년 한국 유망산업 기상도를 발표했습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습니까? 일단 가장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13.1%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올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내년엔 만회될 것 같고 그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AI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좀 꼽아줬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폰 시장. 여기도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죠. 스마트폰이 안 맞아요. 팔려가지고. 근데 그래도 내년에 3.8%. 근데 온 디바이스 AI라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AI를 넣어버리는 거죠, 직접. 맞아요. 네. 뭐 다음 뭐 갤럭시 모델에 생성형 AI 맞습니다. 뭐 넣는다는 예. 뉴스 봤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뭔가 기능이 들어가면 또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년에 성장을 예상을 해주셨고 폴더블 폰도 중국산 모델도 중심으로 해서 좀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에너지 수요가 전년보다 한 2.6% 정도 증가해서 특히 가스하고
신재생, 원자력,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친원적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정부 정책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자동차가 올해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에 성장이 좀 둔화된다. 그래서 자동차는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좋았다가 좀 꺾인다. 그래서 내년에 큰 성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전기차가 좀 잘 안 돼서 네, 그런가? 전기차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차를 좀 사려고 했던 것도 좀 뒤로 미룬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괜찮은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전기차도 그렇고 기존의 완성차도 조금 판매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통주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쪽이 대부분 안 좋았는데 내년에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으로 일단 좀 쉽지 않은 영향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아까 제가 음식료 얘기한 그렇죠. 거랑 좀 비슷해요. 외식 물가 오름세로 내식 수요가 확대되니까 슈퍼마켓은 좋을 것 같다. 기업형. 그래서 그쪽에 좀 특화된 기업들은 좀 괜찮지 않겠나. 대형마트도 괜찮을까요? 대형마트는 오히려 피해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우리가 그 좀 가구 수가 많았을 땐 대형마트 가서 차 끌고 가서 한 번에 장 봐가지고 냉장고에 이 모셔놓고 일주일치 장 봐서 먹는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1, 2인 가구가 합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된대요. 한두 명 사는데 대형마트 차 끌고 가서 장 봐서 집에서 먹지 않고 어딜 가냐면 편의점 가거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 시키죠. 이 신선식품. 근데 이게 먹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당장. 그래서 슈퍼마켓에 간대요, 요즘에. 그래서 대형마트의 수요를요, 이쪽이 좀 뺏어가는. 그래서 대형마트는 점점 좀 쉽지 않은 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있군요. 예. 염인사님과 내년 산업 기상도 살펴봤고요. 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잠깐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현재 지금 10억 원인데 이걸 좀 완화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퇴임하면서 그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답을 던지고 갔습니다. 네.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뭐 다음 주부터 일단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코스닥에 부담이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개인 비중이 보통 제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코스피는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개인인데 코스닥은 80% 이상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이라서. 근데 이거는 외국인 기관과는 별 상관없이 개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내가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일단 대주주입니다. 원래 이게 2000년에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요, 100억 원이 대주주였어요. 이게 점점 완화가 내려갔네요. 되고, 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10억 원으로 이게 낮아진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된 건데, 원래 지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도 이 주식 양도세 폐지가 있고, 물론 이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대개편으로 약간 좀 바뀌긴 했지만 이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공약 사항 중에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발언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좀 팔더라고. 12월 14일 하루에만요 1.3조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4천억.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렸다가 팔아버린 거죠. 뒤늦게 물량을 좀 파니까. 그래서 일부 코스닥에서 올해 수익 많이 급등했던 기업들 있죠. 실제로 많이 흔들립니다. 개인들이 막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됐고, 그래서 연말까지 주가가 안 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양도세 뭐 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올해 성과 좋았던 그 급등주들 있죠. 이런 쪽은 당연히 내가 만약에 이 내년에 팔아버리면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대주주분들 같은 경우. 이 기준일이 기준일이 이제 있죠. 올해 그 연말까지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올해 폐장일이 12월 28일입니다. 네. 그러면 기준일이 28일인데 우리가 결제일이 이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26일 종가 기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주식을 9억까지 팔아놨어요. 그러면 대주주 아니죠. 26일. 근데 28일 날 주가 폭등해가지고 그 기업의 주가가 내가 10억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팔았어도 아직은 결제가 안 된 거니까. 그러면 그분은 양도세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28일까지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지막 날까지 이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 좀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좀 특정일에 좀 물량이 몰리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12월 27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날 하루에 1조 1억 그러니까 1조 1,000억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아예 안 가지고 가겠다 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있죠. 12월에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1월에 사세요 또.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올해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하자. 연말까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 12월은 좀 한국 증시는 다소 부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도 약간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분위기기는 한데 앞으로 올해 2주 남았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 너무 성과 좋았던 코스닥의 개별주는 일단 좀 조심은 하자. 오히려 좀 갖고 계시면 일부 이익 실현도 괜찮고 반대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정말 소외받던 기업들이 FOMC 끝나자마자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내내 못 갔던 기업들. 그래서 저는 좀 그쪽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소외된 업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도 경기 민감주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철강, 석유화, 은행 같은 업종이거든요. 이쪽 여전히 눌려 있죠. 그래서 주가도 싸니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풍력도 금리나 수혜주고요. 거기다가 그 이제 의류주들도 그동안 이제 금리 때문에 내가 옷 사는 것도요. 좀 미룹니다, 사실은. 그냥 옛날에 입던 옷 입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약간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옷을 또 살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의류주도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의류 업종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쪽은 소외주는 아닌데 올해 좋았던 섹터 중에서는 내년 보고 만약에 조정받을 때 한번 담아볼 만한 게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있죠. 화장품, ODM 기업들도 내년에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조적이라. 그래서 이런 쪽은 조정이 나올 때 내년 보고 한번 좀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예, 대신증권의 장승우 연구원님이 2024년 인프라 핵심 키워드 3가지 그래서 디지털, 재생, 그리드란 제목으로 적어주셨는데 3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할까요? AI 때문이죠. AI 연산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투자가 좀 많아질 것 같고 엔비디아 H100이 요즘에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AI에 대한 이런 이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 투자는 24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저 GPU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GPU가 들어가고요. 거기 맞물려서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가 연평균 20% 이상 계속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요 내용에서 한번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인데 여기서는 풍력을 꼭 집어줬습니다. 내년에 풍력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재생에너지는 목표치를 이미 넘어갔대요. 다 투자들이. 근데 유일하게 지금 풍력만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대요. 그럼 뭐죠? 채워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과제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21년도에 아마 기억하시죠? 그때 텍사스에 눈 와가지고 정전 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전력망 때문이거든요. 전력망이 다 망가져가지고 송배전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거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좋죠. 한 번에 하고 안 하는 것보단. 그래서 전력, 그러니까 흔히 송배전막, 변압기, 전력기기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과 연관된 기업들이 또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요 3가지 테마와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풍력, 전력기기 회사들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분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